한 켤레의 꽃신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신은 자, 두 번째는 그것을 탐한 자, 세 번째는 그것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장인이 만든 꽃신 한 켤레가 불러온 파멸의 연쇄. 이것은 사랑이 광기가 되고 집착이 사륙이 되는 가장 처절한 조선의 기록입니다. 나으리, 제발 이 신발만은 불태워 주십시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언니, 이제 그 신발은 내 것이야. 언니가 가질 수 없다면 이 세상 누구도 가져서는 안 돼.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핏빛으로 물든 비단 꽃신.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광기와 배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의 기록. 정조 임금 14년 경술령 가을.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 종로 뒷골목. 그곳엔 조선 팔도에서 소문난 화장장인 박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온 신발은 궁궐 라인들도 탐낼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에겐 신발보다 더 소중한 두 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쌍둥이 딸 옥령과 설인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작업장에서 들려오는 망치질 소리. 박천수는 평생 만들어온 그 어떤 신발보다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모란꽃을 수놓고 비치옥 구슬을 박아 넣었지요. 그것은 큰딸 옥년의 혼례를 위한 신부꽃신이었습니다. 옥년아, 설이나, 이리 와보거라. 아버지가 평생 만든 신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마. 이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란다. 아버지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담은 내 인생의 마지막 걸작이지. 박천수가 보자기를 펼치자 달빛 아래서도 빛을 발하는 붉은 꽃신 한 켤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년은 탄성을 질렀고 설이는 그 신발을 보는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넋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아름다운 신발은 처음 봅니다. 제가 정말 이것을 신어도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라 발을 올리기도 두렵습니다. 언니, 정말 예쁘다. 마치 살아있는 꽃처럼. 아버지, 저도 한 번만 신어봐도 될까요? 딱 한 번만요. 설이나, 이것은 내 언니의 혼례 신이란다. 너도 곧 좋은 곳으로 시집가게 되면 아버지가 똑같은 것을 만들어주마. 아니,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주지. 하지만 지금은 언니의 것이니 참아야 한다. 박천수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설인의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가 박혔습니다. 언니 것, 더 나중에 참아라. 평생 들어온 그 말들이었지요. 설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설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고이 모셔진 붉은 꽃신이 자꾸만 눈에 밟혔지요. 언니 옥년이 깊은 잠에 빠지자 설인은 살금살금 신발 상자에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꽃신은 마치 설인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딱 한 번만 신어만 보는 거야. 언니는 모를 거야. 내일 아침이면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되니까. 한 번만. 설인이 꽃신을 신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발 아래 두는 듯한 착각. 거울 앞에 선 설인은 자신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검은 감정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더 어울려. 언니보다 내가 더 아름다워. 왜 항상 언니만 먼저야?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났는데 같은 얼굴인데 왜 언니만 사랑받는 거지? 이 신발은 아니야. 안 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그때 잠에서 깬 옥년이 설인을 발견했습니다. 설인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그건 내 혼례 신발인데. 빨리 벗어라.
부디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언니 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무 예뻐서 그만. 정말 미안해, 언니. 다신 안 그럴게. 옥녀는 동생을 다독이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눈빛은 이미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질투와 욕망, 그리고 무언가 위험한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설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중얼거렸습니다. 언니는 모르겠지.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언니 그림자. 항상 두 번째. 사흘 후 박천수의 집에 혼례를 앞둔 신랑 집안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랑은 한양에서 소문난 선비 집안의 차남 이한결이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학식까지 뛰어난 청년이었지요.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소생 이한결이라 하옵니다. 옥년 아가씨의 어진 마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혼담을 청했사옵니다. 허허, 과찬이십니다. 천한 장인의 딸을 귀한 집안에서 맡아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옥년아, 인사드려라. 옥년이 수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설인의 시선은 이한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눈에 반한 것이었지요. 설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가진 건 다 좋은 것들 뿐이야. 예쁜 신발도 멋진 신랑감도.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지? 우리는 쌍둥이잖아. 같은 날 태어났는데. 대체 왜? 혼례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박천수는 마지막 손질을 위해 꽃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신발 한 짝의 뒤축에 미세한 흠집이 생긴 것을 발견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분명 완벽했는데. 누군가 신어본 흔적이 있구나. 옥년아, 내가 몰래 신어봤느냐? 아니옵니다, 아버지.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설이나 너냐? 내가 신어봤느냐? 저는 그냥 한 번만 신어봤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설이나 아버지가 실망이구나. 언니의 소중한 물건을.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느냐. 내일 하루 종일 매달려 다시 고쳐야겠구나. 내 혼례 때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주마. 약속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박천수는 밤새 신발을 고쳤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손은 떨렸고 눈은 침침했지만 딸을 위한 마음 하나로 바늘을 들었지요. 새벽녘 드디어 신발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천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로 탓이었을까요? 박천수는 잠깐만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작업대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작업장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들어온 그림자. 그것은 설인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지요. 아버지, 주무시는구나.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언니만 행복해서는 안 돼요. 설이는 완성된 꽃신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캐온 독가시덤불의 가시들이었습니다. 가늘고 날카로운 독침들. 설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신발 안쪽에 독침들을 촘촘히 박아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짝에만, 왼쪽 신발에만. 미안해, 언니.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그림자로 살아야 해. 용서해, 언니.
제발 용서해줘. 독침을 다 박아 넣은 서리는 신발을 원래 자리에 놓고 조용히 작업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박천수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게 무슨 몸이 옥녀나 설이나. 박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과로와 노안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지요. 아침이 되어 옥년과 설인이 작업장으로 달려왔을 때 박천수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설인아, 어서 의원을 불러와. 언니, 아버지가. 옥년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내 혼례를 보지 못할 것 같구나. 하지만 저 신발만은 꼭 신어다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니. 설이나, 너도 꼭 행복해야 한다. 박천수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혼례를 이틀 앞두고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옥녀는 통곡했고 설이는 아버지의 시신 옆에 놓인 붉은 꽃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죄책감, 그리고 무언가 어두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신발을 만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죠? 이미 벌어진 일인걸요. 돌이킬 수 없어요. 혼례는 49제가 끝난 후로 미뤄졌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겨울날 드디어 옥년의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옥년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붉은 꽃신을 신었습니다. 그 신발은 눈 위에서도 유난히 붉게 빛났지요.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딸이 이렇게 아름답게 시집갑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가마가 신랑 집으로 향하는 길, 설이는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붉은 꽃신이 하얀 눈길 위를 지나갈 때마다 설인의 가슴 속에선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신랑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년이 신방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이었지요. 급히 불려온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독입니다. 그것도 아주 독한 사냐초 독약입니다. 이미 온몸에 퍼진 상태라 반나절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대체 누가 신부에게 이런 짓을. 옥년, 정신 차려요. 우리 이제 막 부부가 되었잖소. 이럴 수 없어요. 제발 눈을 떠요. 나으리,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이 어젯밤부터 발이 너무 뜨겁고 아팠어요. 꽃신을 신은 후부터. 하지만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라 참았습니다. 이한결이 옥년의 꽃신을 벗겨보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신발 안쪽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는 가시덤불 독침이 빼곡히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옥년의 왼쪽 발바닥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검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독침을 통해 독이 온몸으로 퍼진 것이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누가 감히 내 아내에게 이런 짓을. 박천수 장인이, 아니, 장인어른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나으리, 이 신발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신 것인데. 아버지가 설마.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셨어요. 틀림없이 누군가 다른. 옥년은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혼례 나흘 만에 죽은 신부.
이한결은 미친 사람처럼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관가에 신고가 들어갔지요. 한양 포도청의 문직이 나졸 김득봉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득봉은 비록 지위는 낮았지만 명석한 두뇌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사흘 후 그는 박천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인이 된 박천수 장인의 집이 여기가 맞소? 나는 포도청의 김득봉이라 하오. 옥년 낭자의 죽음과 관련해 조사 좀 하겠소.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언니의 일도 너무 슬프지만 저희와는 무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언니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렇기에 더욱 의심스럽소. 독침이 박힌 신발을 만든 것이 누군지 밝혀야 하오. 박천수 장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소? 작업장을 보여주시오. 김득봉은 박천수의 작업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작업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독침과 똑같은 가시덤불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신발 장인이 왜 이런 독가시를 보관했단 말이오? 이것은 분명 산에서나 자라는 독초인데 그건 아버지께서 신발 밑창을 단단하게 만들 때 쓰시던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박천수의 작업장에서 발견된 독침, 그리고 옥년의 신발에 박힌 독침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김득봉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천수 장인이 무슨 이유에선가 큰딸을 죽이려 했고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오.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증거가 이것밖에 없소. 일단 이렇게 보고하겠소. 박천수는 역적으로 낙인 찍혔고 그의 무덤은 파헤쳐졌습니다. 옥년의 장례는 쓸쓸히 치러졌고 이한결은 복수를 다짐했지요. 하지만 복수할 대상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이는 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죄책감이었는지 혹은 연기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설이는 홀로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이건 언니 잘못이기도 해. 언니가 그렇게 완벽하지만 않았어도 나도 사랑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한결 나으리도 나를 봐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내 차례야. 설인이 옷장을 뒤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옥년이 신었던 그 붉은 꽃신의 오른쪽 짝이었습니다. 옥년은 독침이 박힌 왼쪽 신발만 신었고 오른쪽은 아직 신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독침이 없는 깨끗한 신발. 이제 이 신발은 내 것이야. 언니는 이미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걸 신어도 이 신발엔 독침이 없어. 내가 오른쪽엔 넣지 않았으니까. 설이는 그 신발을 품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그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언니가 신으려 했던 바로 그 신발을. 설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었습니다. 역시 나한테 더 어울려. 언니보다 내가 훨씬 더 아름다워. 이제 이한결 나으리도 나를 보실 거야.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이한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가에 문상을 왔다가 우연히 설인의 방 앞을 지나치던 중이었지요. 열린 문틈으로 설인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설인 낭자, 그 신발은 옥년이가 신으려 했던 나으리. 이건 저는 그냥 언니가 보고 싶어서, 언니의 물건을 만져보고 싶어서. 그 신발을 벗으시오. 그것은 저주받은 물건이오.
당신마저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혹시 또 독침이. 이한결이 설인의 손에서 신발을 빼앗으려 하자 설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의 눈이 마주쳤고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설인의 눈에는 뜨거운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저도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더 나으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우리는 쌍둥이예요. 제가 언니를 대신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요? 당신은 옥년의 동생이고 나는 옥년의 남편이었소. 이게 무슨 망발이요? 정신 차리시오. 언니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저만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얼굴이에요. 나으리께서 눈만 감으시면 저를 언니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이한결은 설인을 뿌리치고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눈빛에서 본 그 광기, 그 절박함, 그리고 그 이상한 집착은 이한결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길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설인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쌍둥이 자매가 어떻게 서로를. 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 숨기고 있었어. 옥년의 죽음에 혹시. 그날 저녁 이한결은 김득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격한 설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쌍둥이 자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산 채로 남았다. 그리고 산자가 죽은 자의 물건에 집착하고 죽은 자의 남편을 탐한다. 나으리, 혹시 두 자매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소? 어릴 적부터 사이가 어땠소? 옥년에게 들은 바로는 설인이 어릴 적부터 언니를 질투했다고 하오. 아버지의 사랑도 주변의 관심도 모두 옥년에게만 쏠렸다고. 설인은 항상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고. 하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친언니를. 나으리,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는 법이요. 특히 질투와 욕망이 뒤섞이면 친자식도 죽이는 것이 사람이요. 하물며 자매야. 내가 다시 조사해 보겠소. 김득봉은 다음 날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설인을 중심으로. 그는 박천수의 작업장을 다시 찾았고 서랍 밑바닥을 더 꼼꼼히 뒤지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작은 손가락 자국이 남은 작업 도구들. 그리고 그 도구들엔 독침 가시를 다룬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천수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이 자국들은 훨씬 작고 섬세했습니다. 이것은 박천수 장인의 손보다 훨씬 작은 손이 사용한 흔적이다. 젊은 여인의 손. 그렇다면 신발에 독침을 박아 넣은 것은 장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설인? 김득봉은 마을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박천수의 집 맞은편에 사는 한 노파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천수 영감이 신발을 고치느라 밤을 새우셨지요. 새벽녘에 잠깐 졸으신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때 설인이가 작업장에 들어가는 걸 봤답니다. 손에 뭔가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그 아이가. 설인이가 작업장에 들어갔다고요? 확실하시오? 시간은 정확히 언제였소? 확실하지요. 달이 서산에 걸렸을 때니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달빛에 비친 그 아이의 얼굴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얼굴이 참 이상했어요.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김득봉의 심증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설인이 아버지가 잠든 사이 완성된 꽃신에 독침을 박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져 죽자 모든 죄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노파의 증언만으로는 설인을 죄인으로 몰기엔 불충분했습니다.
김득봉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서린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김득봉은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서린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계략이었지요. 그는 이한결과 상의한 끝에 서린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후 김득봉과 이한결은 서린을 찾아갔습니다. 서린은 방에서 혼자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는 그 붉은 꽃신이 놓여 있었지요. 서린 낭자, 새로운 증거가 나왔소. 박천수 장인이 독침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증거요? 무슨 증거인데요? 작업장에서 발견된 손자국 말이요. 그것은 박천수 장인의 것이 아니었소. 훨씬 작은 여인의 손자국이었지.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저도 가끔 작업장 정리를. 서린 낭자, 오늘 내가 당신이 옥년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봤소. 그 신발을 당신은 두려워하지도 않더군요. 왜 그랬소? 혹시 그 신발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이한결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으리, 저는 그냥 마을 노파가 당신을 봤소. 그날 새벽 작업장에 들어가는 당신을,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말이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김득봉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산속에서 발견한 독가시 주머니요. 당신의 방 뒷곁 우물가에 버려져 있던 것을. 이 천의 재질이 당신의 치마감과 정확히 일치하오. 아니, 어떻게 제가 그렇게 깊이 버렸는데. 그 순간 서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당신이었소? 당신이 옥년을 죽였단 말이오? 저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도 사람들도 모두 언니만 좋아했어요. 저는 항상 그림자였어요. 투명 인간이었어요. 서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토해냈지요. 어릴 적부터 언니에 대한 질투, 이한결에 대한 짝사랑, 그리고 꽃신의 독침을 박아 넣은 그날 밤의 이야기까지. 새벽에 아버지가 주무실 때 저는 작업장에 들어갔어요. 신발 한 짝에만, 왼쪽 짝에만 독침을 박았어요. 오른쪽은 깨끗하게 놔뒀어요. 언젠가 제가 신을 수 있게. 그래서 옥년을 죽였단 말이오? 당신의 그 비루한 욕심 때문에. 쌍둥이 자매가 어떻게. 나으리,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나으리를 정말 사랑했어요. 언니보다 더 진심으로.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서린, 당신은 포도청에 압송되어 정식 신문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박천수 장인의 누명도 벗겨질 것이요. 더 이상 발뺌은 소용없소. 서린은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틀간의 정식 신문 끝에 그녀는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서린에게 사형을 선고했지요. 하지만 집행일을 기다리며 옥에 갇힌 첫날 밤 서린은 비밀리에 숨겨두었던 그 붉은 꽃신 오른쪽 짝을 신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기 직전 그 신발을 치마 속에 숨겨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독침을 박아넣지 않은 깨끗한 짝을 말이지요. 언니, 저도 이제 곧 언니 곁으로 갈 거예요. 이 신발을 신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서는 우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죠? 언니도 저를 용서해 주겠죠? 하지만 서린은 몰랐습니다. 그 꽃신에도 이미 독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신발 한 짝에서 다른 짝으로 비단 섬유를 타고 서서히 독이 전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보관된 지 석 달, 독은 양쪽 신발 모두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게 뜨거워. 왜 이렇게 발이. 언니. 미안해, 용서해줘.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이 달려왔을 때 서리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발에는 그 붉은 꽃신이 심겨져 있었고 발바닥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어딘가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서 저 신발을, 아니, 이것은 옥년 낭자가 신었던 그 저주받은. 서리는 그렇게 자신이 만든 저주에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언니를 죽인 자가 그 죗값을 치른 것이지요. 소식을 들은 이한결은 서린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린, 당신도 피해자였소? 질투에, 욕망에, 세상의 무관심에.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당신을 봐줬더라면 이런 비극은. 김득봉은 즉시 박천수의 누명을 벗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관가에서는 박천수를 완전히 복권시켰고 파헤쳐진 무덤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꽃씨는 아직 세상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포도청 증거물 창고에 보관된 그 신발 말입니다. 복권 의식이 끝난 날 밤 이한결은 박천수의 복원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장인어른, 옥년 그리고 서린.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서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이한결은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꽃신이 저절로 걸어다니며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지요.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 포도청에서는 그 저주받은 꽃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김득봉은 신발을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가에서는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보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감, 이 신발은 불태워야 하오. 이미 2명이 죽었소.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이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저주받은 물건이요. 김득봉, 그대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규정이 규정이요. 일단 왕께 보고하고 처분을 결정해야 하오. 그때까지는 엄중히 보관하도록. 결국 꽃씨는 포도청 증거물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지키던 군졸들이 하나둘 이상한 병에 걸려 쓰러진 것입니다. 발이 타들어가는 것 같소? 분명 아무것도 신지 않았는데. 나도 똑같소. 밤마다 붉은 신발이 꿈에 나타나 나를 쫓아와. 김득봉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신발 상자를 열어보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 있어야 할 꽃신 한 짝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누가 감히 증거물을 훔쳐갔단 말이냐? 창고지기. 어젯밤 누가 다녀갔느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제가 밤새 지켰는데. 김득봉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창고 주변을 조사하던 중 그는 담장 밖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니 이한결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득봉은 이한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이 나으리 계시오? 김득봉이요. 대답이 없자 김득봉은 담을 넘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이한결의 방에는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김득봉, 미안하오.
나는 그 신발을 가지고 갔소. 이것을 태우지 않으면 옥년과 설인의 혼이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소. 나를 찾지 마시오. 내가 이 저주를 끝내겠소. 이 나으리, 그것은 위험하오. 혼자서. 김득봉은 즉시 이한결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한결이 남산 쪽으로 향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산의 깊은 숲속 이한결은 한 절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붉은 꽃신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신발은 마치 살아있는 듯 붉게 빛났습니다. 옥년, 이것 때문에 당신이 죽었소. 이것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도 동생도 죽었소. 이제 내가 이것을 끝낼 것이오. 이 저주를 영원히. 이한결이 신발을 불태우려고 부싯돌을 꺼내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을 불태우면 안 되지. 그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누구요? 달빛에 비친 노파의 얼굴. 이한결은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죽었다는 전설의 무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박천수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이자 설인과 옥년의 친어머니였지요. 내 딸들은 잘 죽었느냐? 서로 죽이고 죽었느냐? 후후후, 계획대로로군. 무슨 소리요? 당신이 옥년과 설인의 어머니라고? 그럼 왜? 박천수가 나를 버렸지.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무당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나는 쌍둥이를 낳고도 그에게 맡겼어. 하지만 복수를 맹세했지.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서로를 파괴하도록. 미친 짓이오. 당신 친딸들을 어떻게. 친딸? 후후, 나는 그 애들을 사랑한 적이 없어. 박천수에 대한 복수의 도구일 뿐이었지. 내가 옥년에게 설인의 질투심을 키우는 꿈을 심어주었고 설인에게는 독초의 위치를 꿈으로 알려주었지. 노파는 천천히 이한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붉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남았지. 내 딸들을 사랑한 마지막 남자. 내가 죽으면 박천수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나를 죽이겠다고? 노파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환영들이 나타났습니다. 옥년과 설인의 모습이었지요. 나으리,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함께 가요. 저승으로. 나으리,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제라도 저를 봐주세요. 제발. 옥년, 설인, 이것은 환영이요. 진짜가 아니오. 나를 속이지 마시오. 하지만 이한결의 의지는 흔들렸습니다. 죽은 아내와 설인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지요. 그가 환영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누군가 숲속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한결 나으리, 정신 차리시오. 저것들은 가짜요. 또 방해꾼이 나타났구나. 좋아, 너도 함께 죽여주지. 노파가 김득봉을 향해 저주를 날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득봉은 미리 준비해온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는 사건을 조사하며 무당을 찾아가 이런 상황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억울한 혼들을 구원하시고 사악한 저주를 물리쳐 주소서. 부적이 타오르자 붉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환영들도 사라졌지요. 노파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내 복수가, 내 평생의 계획이. 박천수, 내가 나를 버린 대가야. 내 딸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내 복수였어. 당신은 인간이 아니오. 어떻게 친딸들을. 인간? 후후, 박천수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이미 인간이기를 그만뒀어. 나는 원한이 되었지. 저주가 되었어. 김득봉이 또 다른 부적을 던졌습니다.
부적이 노파의 가슴에 꽂히자 그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으악, 안 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노파가 절벽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바람에 날려온 붉은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천수, 옥년, 설인, 저승에서 보자. 거기서 다시 으아악. 노파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깊은 골짜기 속으로 사라진 그녀의 비명은 한동안 산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요해졌습니다. 이한결과 김득봉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에 날리는 붉은 천 조각들만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었단 말이오. 옥년도 설인도 모두 한 노파의 복수국에 휘말려. 그녀들은 아무 죄도 없었는데 나으리 그래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요. 박천수 장인도 옥년 낭자도 설인 낭자도 모두 피해자였을 뿐이요. 진정한 악은 저 노파였소. 하지만 이미 모두 죽었소. 되돌릴 수 없소. 김득봉은 이한결의 손에 들린 붉은 꽃신을 가져갔습니다. 이 신발 이제 태워야 하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그러시오. 하지만 그 전에 옥년과 설인의 묘 앞에서 태웁시다.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별들도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붉은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깊은 산속 암자에서 수행하는 한 도승이 이한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주, 이것을 받으시오. 절벽 아래에서 발견한 것이오. 승려가 내민 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한결이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옥년의 머리카락과 설인의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두 딸이 태어난 날 나는 이것들을 간직했다. 언젠가 복수에 쓰려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다. 내가 진정 사랑했던 것은 박천수가 아니라 내 딸들이었는지도. 이게 그 노파가 쓴 것이오? 그렇소. 노파의 몸 옆에서 발견했소. 아마도 떨어지기 직전에 쓴 것 같더이다. 그녀도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했던 모양이요. 후회라. 이미 다 죽인 후에. 시주, 두 낭자의 혼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소. 저주는 풀렸으나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이요. 원한이라니 무슨 원한이란 말이요? 이제 진실도 밝혀졌는데 서로에 대한 원한이요. 옥년은 설인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설인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소. 이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두 영혼은 영원히 이승을 떠돌게 될 것이요. 이한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 자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소. 두 낭자가 생전에 가장 원했던 것을 이뤄주는 것이요. 가장 원했던 것, 옥년은 평화로운 가정을, 설인이 원한 것은 사랑이었소.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시주께서 두 분을 똑같이 사랑하면 돼요. 마음속에서 차별 없이 진심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매일 묘 앞에서 전하시오.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두 자매의 묘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옥년에게는 사랑의 말을, 설인에게는 용서와 이해의 말을 전했지요. 옥년, 당신은 내 삶의 빛이었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은 영원히 내 가슴에 남을 것이요.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미소,
모두 그리울 것이오. 그리고 설인, 나는 이제 당신을 이해하오. 당신도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소.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당신의 고통을 이제는 알 것 같소.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조금만 더 봐줬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한결의 참배는 계속되었고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자매의 묘 사이에서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하나는 붉은 모란꽃, 다른 하나는 푸른 나비꽃이었지요. 박천수가 꽃신에 수놓았던 바로 그 꽃과 그가 설인을 위해 수놓으려 했던 꽃이었습니다. 옥년 설인, 이제 편히 쉬는 것이오. 저 꽃처럼 아름답게 서로 나란히. 그날 밤 이한결은 꿈을 꾸었습니다. 옥년과 설인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가는 꿈이었지요. 두 자매는 더 이상 질투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매로서 서로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갑니다. 설인이와 함께 평화롭게. 나으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제 아픔을 이해해 주셔서. 이제 언니와 함께 편안히 갈게요. 이한결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니 두 자매의 묘 위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김득봉도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드디어 두 낭자의 혼이 승천했다고 하더이다. 나으리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요. 아니요. 이것은 두 자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요.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요. 김득봉,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그대가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나으리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소.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저주받은 천 조각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한 행상인이 그 절벽 아래를 지나다가 붉은 비단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오, 이 비단 좀 봐라. 색깔이 정말 곱네. 이걸 모아서 팔면 돈이 되겠는걸. 운이 좋군. 행상인은 비단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양의 시장에 내다 팔았지요. 한 부유한 상인의 딸이 그 비단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어머, 이 비단 정말 예쁘네요. 이걸로 신발을 만들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다음 달 혼례 때 신어야겠어요. 하지만 김득봉은 우연히 시장을 지나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상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그 비단은 쓰면 안 돼요. 저주받은 물건이요. 이미 3명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제가 정당하게 산 물건인데요. 저주라니 미신 아니에요? 제발 내 말을 들으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니오. 실제로 사람이 죽었소. 박천수 장인의 딸들이. 김득봉은 옥년과 설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상인 딸은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알겠어요. 이 비단 가져가세요. 저는 다른 걸로 신발을 만들게요. 현명한 판단이요. 고맙소, 아가씨. 김득봉은 그 비단 조각들을 모아 절로 가져갔습니다. 도승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지요. 스님, 이것들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태워주시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돼요. 잘 오셨소. 이것들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먹었소. 이제 정화할 때가 되었소. 7일간 기도를 올리고 태우겠소. 도승은 7일 7야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비단 조각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붉은 비단이 타오르며
하늘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한결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비단을 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옥년 설인,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소. 편히 쉬시오. 비단이 모두 타버린 후 도승은 그 재를 강물에 뿌렸습니다. 재는 물결을 따라 흘러가며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저주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파가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붉은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깊은 산속 암자에서 수행하는 한 도승이 이한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주, 이것을 받으시오. 절벽 아래에서 발견한 것이오. 승려가 내민 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한결이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옥년의 머리카락과 설인의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두 딸이 태어난 날 나는 이것들을 간직했다. 언젠가 복수에 쓰려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다. 내가 진정 사랑했던 것은 박천수가 아니라 내 딸들이었는지도. 이게 그 노파가 쓴 것이오? 그렇소. 노파의 몸 옆에서 발견했소. 아마도 떨어지기 직전에 쓴 것 같더이다. 그녀도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했던 모양이오. 후회라. 이미 다 죽인 후에. 시주, 두 낭자의 혼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소. 저주는 풀렸으나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이요. 원한이라니 무슨 원한이란 말이오? 이제 진실도 밝혀졌는데 서로에 대한 원한이요. 옥년은 설인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설인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소. 이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두 영혼은 영원히 이승을 떠돌게 될 것이오. 이한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 자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소. 두 낭자가 생전에 가장 원했던 것을 이뤄주는 것이요. 가장 원했던 것, 옥년은 평화로운 가정을, 설인이 원한 것은 사랑이었소.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시주께서 두 분을 똑같이 사랑하면 돼요. 마음속에서 차별 없이 진심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매일 묘 앞에서 전하시오.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두 자매의 묘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옥년에게는 사랑의 말을, 설인에게는 용서와 이해의 말을 전했지요. 옥년, 당신은 내 삶의 빛이었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은 영원히 내 가슴에 남을 것이요.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미소, 모두 그리울 것이요. 그리고 설인, 나는 이제 당신을 이해하오. 당신도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소.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당신의 고통을 이제는 알 것 같소.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조금만 더 봐줬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한결의 참배는 계속되었고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자매의 묘 사이에서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하나는 붉은 모란꽃, 다른 하나는 푸른 나비꽃이었지요. 박천수가 꽃신에 수놓았던 바로 그 꽃과 그가 설인을 위해 수놓으려 했던 꽃이었습니다. 옥년, 설인, 이제 편히 쉬는 것이요. 저 꽃처럼 아름답게 서로 나란히. 그날 밤 이한결은 꿈을 꾸었습니다. 옥년과 설인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가는 꿈이었지요. 두 자매는 더 이상 질투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매로서 서로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갑니다. 설인이와 함께 평화롭게. 나으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제 아픔을 이해해 주셔서 이제 언니와 함께 편안히 갈게요. 이한결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니 두 자매의 묘 위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김득봉도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드디어 두 낭자의 혼이 승천했다고 하더이다. 나으리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요. 아니요. 이것은 두 자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요.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요. 김득봉,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그대가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나으리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소.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저주받은 천 조각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한 행상인이 그 절벽 아래를 지나다가 붉은 비단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오, 이 비단 좀 봐라. 색깔이 정말 곱네. 이걸 모아서 팔면 돈이 되겠는걸. 운이 좋군. 행상인은 비단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양의 시장에 내다 팔았지요. 한 부유한 상인의 딸이 그 비단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어머, 이 비단 정말 예쁘네요. 이걸로 신발을 만들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다음 달 혼례 때 신어야겠어요. 하지만 김득봉은 우연히 시장을 지나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상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그 비단은 쓰면 안 돼요. 저주받은 물건이요. 이미 3명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제가 정당하게 산 물건인데요. 저주라니 미신 아니에요? 제발 내 말을 들으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니오. 실제로 사람이 죽었소. 박천수 장인의 딸들이. 김득봉은 옥령과 설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상인 딸은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알겠어요. 이 비단 가져가세요. 저는 다른 걸로 신발을 만들게요. 현명한 판단이요. 고맙소, 아가씨. 김득봉은 그 비단 조각들을 모아 절로 가져갔습니다. 도승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지요. 스님, 이것들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태워주시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돼요. 잘 오셨소. 이것들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먹었소. 이제 정화할 때가 되었소. 7일간 기도를 올리고 태우겠소. 도승은 7일 7야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비단 조각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붉은 비단이 타오르며 하늘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한결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비단을 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옥년 설인,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소. 편히 쉬시오. 비단이 모두 타버린 후 도승은 그 재를 강물에 뿌렸습니다. 재는 물결을 따라 흘러가며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저주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후 이한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김득봉과 함께 박천수의 옛 작업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득봉,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정말 모든 것이 그 노파의 저주 때문이었다고 보는가? 나으리, 저주는 단지 불씨일 뿐이었소. 진짜 비극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오. 설인의 질투, 박천수의 무의식적 편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차별. 이 모든 것이 쌓여서 폭발한 것이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말인가? 그렇소. 아무도 완전히 무고하지 않고 아무도 완전히 악하지 않소.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요. 이한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득봉을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밝혔지요. 나는 박천수 장인의 기술을 이어받아 신발 만드는 일을 배우겠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발을 나눠주겠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요. 나으리 양반이 신발을 만든다고요?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나는 옥령과 설인에게 진 빚을 갚고 싶소. 박천수 장인에게도 그분들이 원했던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소. 이한결은 박천수의 옛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도구들, 해진 작업대,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이한결은 도구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당신의 기술을 이어받겠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설인을 위해 만들려 했던 신발, 제가 대신 만들겠습니다. 이한결은 마을의 늙은 신발 장인들을 찾아다니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몸으로 천한 일을 한다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한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한결은 제법 신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만든 신발은 거리의 어린 거지 아이에게 주었지요. 아저씨, 정말 제가 이 신발을 신어도 돼요? 저 같은 거지가. 그럼 내 발에 꼭 맞게 만든 거란다. 이제 맨발로 차가운 눈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 따뜻하게 지내렴. 고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신어보는 신발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한결의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의아해했지요. 양반이 왜 신발을 만드냐고. 이 나으리 양반이 어찌 이런 천한 일을 하시오? 체면이 있지 않소?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소?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있소. 잘못을 바로잡는 것, 빚을 갚는 것, 그리고 사랑했던 이들을 기리는 것이요. 신분이 무슨 대수요.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소. 이한결의 신발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재료도 쓰지 않았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는 사람의 발을 생각하며 정성껏 만들었지요. 튼튼하고 편안한 신발. 가난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이한결의 작업장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발을 얻어갔습니다. 어느 날 김득봉이 이한결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을 보시오. 박천수 장인이 남긴 일기장이요. 창고를 정리하다 발견했소. 일기장이라 무슨 내용이 담겨 있소? 직접 읽어보시오.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소. 특히 설인에 대한 부분이. 이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박천수의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두 딸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했다. 옥녀는 순하고 착했기에 쉽게 사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설이는 까칠하고 예민했기에 다가가기 어려웠다. 그것이 내 잘못이었다. 설인이 질투하고 삐뚤어진 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나는 설인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장인어른, 당신도 알고 계셨군요. 당신도 괴로워하셨군요.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옥년의 혼례 신발을 만들면서 깨달았다. 나는 설인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정성을 쏟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다. 설인의 혼례 때는 옥년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신발을 만들어주리라. 푸른 비단에 은실로 나비를 수놓고 진주구슬을 박아주리라. 그리고 그때는 꼭 말해주리라. 설인아, 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라고. 하지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장인어른은 설인을 사랑하고 계셨군요.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 그렇소. 하지만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오. 설이는 그것을 몰랐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소. 이한결은 결심했습니다. 박천수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로. 설인을 위한 신발을 만들기로. 나는 설인을 위한 신발을 만들겠소. 박천수 장인이 만들려 했던 그 신발을. 비록 설인은 이미 없지만 그녀의 영혼을 위해. 나으리, 그것이 좋겠소. 설인도 기뻐할 것이오. 이한결은 석 달 동안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옥년의 붉은 꽃신과는 다른 설인만을 위한 신발. 푸른 비단에 은실로 나비를 수놓고 진주구슬을 박았습니다. 박천수의 일기장에 적힌 그대로 완성된 신발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박천수가 만들었던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설인, 이제 이 신발을 신고 편히 가시오. 당신도 사랑받았소. 장인어른도 나도 당신을 사랑했소.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오. 용서하시오. 이한결은 그 신발을 설인의 묘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인의 묘 옆에서 푸른 나비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옥년의 묘 옆에 핀 붉은 모란, 설인의 묘 옆에 핀 푸른 나비꽃. 두 꽃은 나란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구나. 설인도 용서해 준 것 같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한결의 이야기를 전했지요. 양반이 신분을 버리고 신발 장인이 되어 죽은 이들을 위로한 이야기를.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이한결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발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었지요. 어느 봄날 한 젊은 여인이 이한결의 작업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맑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 신발 한 켤레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 혼례를 올리는데 신발이 없어서. 하지만 돈이 많지 않습니다. 혼례라 축하하오. 신부의 신발은 특별히 정성껏 만들어야지. 돈은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이것밖에 없는데요. 청란이 내민 것은 작은 은전 몇 잎뿐이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소.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소. 혼례 후에 행복하게 사시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그것이 내게 주는 가장 큰 보답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한결은 청란을 위해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튼튼하고 편안한 신발. 그리고 작은 매듭에 행복을 기원하는 글귀를 새겨 넣었지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소서. 한 달 후 청란의 혼례날. 그녀는 이한결이 만든 신발을 신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한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옥년, 이제 신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소. 당신이 바라던 세상이 이루어졌소. 설인, 당신도 보고 있소? 이제 신발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오. 그날 밤 이한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옥년과 설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고마워요. 나으리 덕분에 저주가 축복이 되었어요. 나으리, 저도 이제 행복해요. 언니와 화해했어요. 그리고 나으리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옥년, 설인, 이제 정말 편히 쉬는 것이요? 네,
이제 진짜 떠납니다. 나으리도 행복하세요. 이한결이 깨어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두 자매의 묘에는 여전히 붉은 모란과 푸른 나비꽃이 피어 있었고 그 사이에서 하얀 매화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하얀 매화는 언제? 나으리 보셨소? 두 낭자의 묘 사이에서 하얀 매화가 자라났다고 하더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신기해하고 있소. 저것은 아마도 박천수 장인의 영혼이 아닐까 싶소. 이제 가족이 모두 모인 것이오. 옥년과 설인, 그리고 박천수 장인이 세 개의 묘, 세 개의 꽃, 붉은 모란, 푸른 나비꽃, 하얀 매화. 그것들은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삼색화원이라 불렀지요. 세월이 더 흘러 이한결도 늙어갔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옥년과 설인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한결이 60세가 되던 해 그는 마지막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신을 신발이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나도 옥년과 설인 곁으로 가리라. 삼색화원에 함께. 이한결은 소박하지만 튼튼한 신발 한 켤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곁에 두고 매일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이한결이 70세가 되던 해 그는 작업장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는 마지막까지 만들던 신발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나으리 편히 가시오. 옥년 낭자와 설인 낭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이한결의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 때로 그의 묘는 옥년과 설인의 묘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삼색화원은 이제 4개의 묘가 되었습니다. 박천수, 옥년, 설인, 그리고 이한결. 4사람의 묘 위에는 각각 다른 색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한결 나으리,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소. 부디 저승에서는 모두 함께 행복하시기를. 장례가 끝난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개의 묘 위에서 각각 다른 색의 꽃이 더욱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붉은 모란, 푸른 나비꽃, 하얀 매화, 그리고 이한결의 묘에서는 노란 국화가 피어났습니다. 4꽃은 서로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사색화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100년이 흘렀습니다. 사색화원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손녀를 데리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손녀야, 이곳에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단다. 사랑과 질투,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할머니, 어떤 이야기인데요? 옛날 옛적에 붉은 꽃신 한 켤레가 있었단다. 그 신발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무서운 저주가 숨어 있었어. 노파는 손녀에게 박천수와 옥년과 설인, 그리고 이한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할머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잠들어 계신단다. 그리고 저 꽃들이 그분들의 영혼이지. 붉은 꽃은 옥년 낭자, 푸른 꽃은 설인 낭자, 하얀 꽃은 박천수 장인, 노란 꽃은 이한결 나으리의 영혼이란다. 꽃이 영혼이라고요? 정말이요? 그래. 그분들은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지내신단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옥년 언니, 설인 언니, 박천수 할아버지, 이한결 아저씨,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세요. 다시는 슬프지 마세요. 저도 나중에 커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어와 4개의 꽃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이의 기도에 답하는 것처럼 꽃들은 부드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밤 사색화원에는 신비한 빛이 내렸습니다. 달빛인지 별빛인지 알 수 없는 그 빛 속에서 4개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박천수는 옥년과 설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이한결은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질투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와 사랑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딸들아, 아버지가 미안했다. 너희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이해했어요. 아버지, 저도 사랑받았다는 걸 이제 알아요. 행복해요. 모두들, 이제 진짜 평화롭구나. 나도 곧 여기 머물겠소. 내 영혼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눈부신 빛만이 남았고 그 빛은 사색화원을 비추며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색화원의 꽃들은 어느 때보다 더 찬란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핀 건 처음 보네. 마치 축복받은 것 같아. 아마도 그분들이 진정으로 화해하신 게 아닐까?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으신 거야. 저주가 축복이 된 거지. 그 후로 사색화원은 사랑과 용서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연인들이 찾아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가족들이 찾아와 화해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마음속에 질투나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곳을 찾아 용서를 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지만 사색화원의 꽃들은 여전히 피고 있습니다. 붉은 모란, 푸른 나비꽃, 하얀 매화, 노란 국화. 4꽃은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화해하라. 집착은 파멸을 낳지만 사랑은 영혼을 만든다고. 차별은 비극을 부르지만 평등은 평화를 가져온다고. 때로 그의 묘는 옥년과 설인의 묘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삼색화원은 이제 4개의 묘가 되었습니다. 박천수, 옥년, 설인, 그리고 이한결. 4사람의 묘 위에는 각각 다른 색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한결 나으리,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소. 부디 저승에서는 모두 함께 행복하시기를. 장례가 끝난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개의 묘 위에서 각각 다른 색의 꽃이 더욱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붉은 모란, 푸른 나비꽃, 하얀 매화, 그리고 이한결의 묘에서는 노란 국화가 피어났습니다. 4꽃은 서로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사색화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100년이 흘렀습니다. 사색화원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손녀를 데리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손녀야, 이곳에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단다. 사랑과 질투,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할머니, 어떤 이야기인데요? 옛날 옛적에 붉은 꽃신 한 켤레가 있었단다. 그 신발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무서운 저주가 숨어 있었어. 노파는 손녀에게 박천수와 옥년과 설인, 그리고 이한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할머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잠들어 계신단다.
그리고 저 꽃들이 그분들의 영혼이지. 붉은 꽃은 옥년낭자, 푸른 꽃은 서린낭자, 하얀 꽃은 박천수 장인, 노란 꽃은 이한결 나으리의 영혼이란다. 꽃이 영혼이라고요? 정말요? 그래. 그분들은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지내신단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옥년 언니, 서린 언니, 박천수 할아버지, 이한결 아저씨,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세요. 다시는 슬프지 마세요. 저도 나중에 커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어와 4개의 꽃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이의 기도에 답하는 것처럼 꽃들은 부드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밤 사색화원에는 신비한 빛이 내렸습니다. 달빛인지 별빛인지 알 수 없는 그 빛 속에서 4개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박천수는 옥년과 서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이한결은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질투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와 사랑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딸들아, 아버지가 미안했다. 너희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이해했어요. 아버지, 저도 사랑받았다는 걸 이제 알아요. 행복해요. 모두들, 이제 진짜 평화롭구나. 나도 곧 여기 머물겠소. 내 영혼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눈부신 빛만이 남았고 그 빛은 사색화원을 비추며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색화원의 꽃들은 어느 때보다 더 찬란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핀 건 처음 보네. 마치 축복받은 것 같아. 아마도 그분들이 진정으로 화해하신 게 아닐까?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으신 거야. 저주가 축복이 된 거지. 그 후로 사색화원은 사랑과 용서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연인들이 찾아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가족들이 찾아와 화해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마음속에 질투나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곳을 찾아 용서를 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지만 사색화원의 꽃들은 여전히 피고 있습니다. 붉은 모란, 푸른 나비꽃, 하얀 매화, 노란 국화. 4꽃은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화해하라. 집착은 파멸을 낳지만 사랑은 영혼을 만든다고. 차별은 비극을 부르지만 평등은 평화를 가져온다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공방이었습니다.